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르는 어느 날 갑자기 야만족의 칼에 무너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004년 마지막 왕 이비신이 포로로 끌려가고 신전은 약탈당하고 성벽 안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적군이 성문을 부수기 전에 이미 땅이 먼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30년 전의 일인데 그 붕괴의 방식은 이상할 만큼 현대적입니다. 전쟁, 식량 위기, 기후 변화, 행정 마비, 그리고 토양 염분.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단어들이 이미 수메르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달의 신 난나를 모신 거대한 지구라트가 서 있고 그 아래 창고에는 보리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곡식 대신 결핍이 적히기 시작합니다. 엘람 군대가 동쪽에서 밀려오고 서쪽에서는 아모리인들이 압박합니다. 왕은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만 제국의 도로망은 더 이상 명령을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르를 무너뜨린 것은 침략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물을 끌어와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 물 때문에 밭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이야기는 결말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 중 하나였던 수메르, 그 마지막 왕국 우르는 왜 끝났을까요? 단순한 침공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문명이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 갇혀 천천히 질식한 사건일까요? 2026년에 우리는 21세기 기술을 가졌지만 식량과 물과 토양이라는 조건 앞에서는 4000년 전 우르 사람들과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엘람의 군화 소리가 들리기 전 우르의 들판에 먼저 번지던 하얀 흔적, 그 소금의 비밀부터요. 배경과 맥락. 기원전 2004년 오늘날 이라크 남부 텔 엘무카이야르, 고대 도시 우르에는 아주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한때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거대한 왕국, 우리가 우르제 사망조라고 부르는 국가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곡물과은 양털과 노동력을 숫자로 통제하던 초거대 행정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교한 장부의 나라가 마지막 순간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배고픔, 배신, 외적의 침공, 그리고 땅 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던 소금 때문인 거죠. 이 왕국의 시작은 기원전 2112년 무렵 우르남무라는 왕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는 우르를 수도로 삼고 니프루와 라가시, 우르크 같은 오래된 수메르 도시들을 다시 묶어냅니다. 심지어 우르남무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약 300년 앞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시기 왕권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마리의 양, 곡물 배급량, 운하 정비 날짜까지 점토판에 기록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르는 청동기 시대의 데이터 국가였던 셈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르남무의 아들 슐기에게서 시작됩니다. 슐기는 기원전 2094년부터 약 4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자신을 단순한 왕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연출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루 만에 니프르에서 우르까지 달렸다는 식의 창가까지 남기죠.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을까요? 정말 달리기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넓어진 왕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왕 자신을 초인적인 상징으로 만들어야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르 제국은 겉으로는 강력했지만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계산과 통제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체제였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슈신 왕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2037년쯤부터 왕위에 오른 그는 서쪽에서 밀려오는 아모리인,
즉 마르투 세력을 막기 위해 거대한 방어선을 세웁니다. 기록에는 이 벽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 약 270km에 걸친 방어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벽을 세웠다는 건 이미 왕국이 공격받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강한 나라는 보통 밖으로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우르는 이제 안으로 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적이 너무 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부의 식량과 행정 체력이 이미 한계에 가까웠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왕, 이비신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원전 2028년부터 기원전 2004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기에 제국은 눈에 보이게 찢어집니다. 지방 총독들은 하나둘 독자 행동을 시작하고 이신의 관리 이슈비에라는 인물은 곡물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독립 권력을 만듭니다. 점토판 기록을 보면 우르말기의 곡물 가격은 평시보다 몇 배씩 치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은 1세켈로 살 수 있는 보리의 양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 멎어가는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르를 무너뜨린 적은 엘람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란 남서부 수사와 자그로스 산지 쪽에 있던 엘람 세력, 특히 시마슈키 왕조의 킨다투가 기원전 2004년 우르를 공격하고 이비신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침공은 마지막 칼날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균열은 훨씬 전부터 땅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오는 관계에 의존했는데 뜨거운 기후에서 물은 증발하고 소금만 토양에 남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기원전 2400년 무렵 헥타르당 곡물 생산량이 약 2500리터 수준이었다가 뒤로 갈수록 1000리터 이하로 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밀은 소금에 약했고 사람들은 점점 더 염분에 강한 보리로 바꿔 심었습니다. 문명이 선택한 해결책이 동시에 문명을 잠식한 겁니다. 그래서 우르의 멸망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람의 창끝, 아모리인의 압박, 행정국가의 피로, 기후와 소금의 누적이 한 지점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점토판 위숫자는 끝까지 질서를 말하고 있었지만 들판의 흙은 이미 다른 결말을 쓰고 있었던 거죠. 기원전 2004년 우르가 함락되었을 때 사람들은 신들이 도시를 버렸다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신보다 먼저 떠난 것은 물이었고 그 다음은 곡식이었고 마지막으로 왕권이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르를 무너뜨린 건 단순히 엘람 병사들의 창끝만이 아니었거든요. 성벽 밖에서 적군이 몰려오는 동안 성벽 안에서는 이미 훨씬 오래된 적이 왕국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밭에 대고 운하를 넓히고 더 많은 보리를 거두는 일. 이건 문명의 승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비가 적고 증발이 강한 땅이었죠. 물은 하늘로 사라지는데 물속에 녹아있던 소금은 땅에 남습니다. 1년, 10년, 100년. 그렇게 흰 결정이 흙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밀은 먼저 버티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은 밀 대신 보리를 더 많이 심습니다. 보리는 소금에 조금 더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수확량이 예전의 절반, 어떤 지역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왕국의 창고가 비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르의 마지막 왕, 이비시는 곡물을 확보하려고 신하 22에라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계산은 명확했어요. 은 20탈란트, 현대식으로 무게를 환산하면 대략 600kg이 넘는 은을 들여서 곡물을 사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한 세겔이 약 8, 3g이니까 이건 작은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22에라는 곡물을 사들인 뒤 이상한 말을 합니다. 길이 위험합니다. 운송할 배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곡물을 우르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신이라는 도시에서 자기 권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왕의 식량을 붙잡고 굶주린 수도를 향해 등을 돌린 겁니다. 이 장면에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국의 붕괴는 외부의 침공보다 먼저 내부의 물류 실패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세금입니다. 우르 제3왕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행정국가였습니다. 점토판에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리 배급량, 양떼의 수, 창고 입출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남성 노동자는 하루 보리 일실라 대략 1리터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과 아이들은 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평상시라면 이 숫자는 국가 시스템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흉년과 전쟁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왕은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운하를 고쳐야 하고 신전 제사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부담은 늘어납니다. 어떤 도시들은 수확의 10%가 아니라 사실상 20% 이상을 바치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장부상 세율이 몇 %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체감한 압박이었거든요. 먹을 게 줄어드는 시기에 국가가 더 많은 곡물과 노동을 요구한다면 충성은 신앙처럼 단단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기원전 2004년 무렵 엘람 군대가 우르를 향해 내려옵니다. 우르는 거대한 성벽과 신전, 지구라트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달의 신 난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엘람군은 그 믿음의 중심부를 찍고 들어옵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이비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남겨진 문학작품, 이른바 우르의 애가는 단순한 패배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신들이 우리를 버렸느냐고 묻는 집단적 충격의 기록입니다. 왕궁이 무너지고 신전이 약탈당하고 거리에는 울음소리가 번졌다는 식의 묘사는 전쟁 보고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우르가 무너진 뒤에도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진 벽돌을 치웠고 누군가는 다시 물길을 보려 했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오래된 신의 이름을 가르쳤을 겁니다. 제국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서늘합니다. 우르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닥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흙을 잠식하고 곡물 가격이 흔들리고 은 1세겔로 살 수 있던 보리의 양이 줄어들고 지방관리가 중앙을 믿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 엘람의 군대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결국 수메르의 마지막 왕국 우르는 침공당해서 무너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우르는 이미 자기 밭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을 키운 물이 문명을 병들게 했고 모든 것을 기록하던 점토파는 그 병의 진행 속도까지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우르를 무너뜨린 최후의 장면은 엘람 군대의 침공이 맞습니다.
왕 이비시는 끌려갔고 신전은 약탈당했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은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칼이 문명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쓰러져 있던 문명에 칼이 꽂힌 거였죠.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르는 전쟁보다 먼저 땅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수메르의 힘은 강력한 왕권도 거대한 지구라트도 찬란한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곡물이었거든요. 왕은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고 그 곡물로 병사를 먹이고 관료에게 배급을 주고 신전을 운영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르제 사망조는 금화의 제국이 아니라 보리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리를 키우던 땅이 천천히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물을 끌어와 밭에 대면 수확이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비가 적고 증발은 강했습니다. 물은 하늘로 날아가는데 물속의 소금은 땅에 남습니다. 1년, 10년, 100년. 눈에 보이지 않던 소금이 밭 위로 올라오면서 뿌리를 조이고 싹을 말리고 수확을 갉아먹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섬뜩합니다. 기원전 2400년 무렵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곡물 수확량은 헥타르당 약 2500리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르가 몰락하던 기원전 2100년 전후에는 약 1400리터대로 떨어집니다. 같은 땅에서 1000리터 넘게 사라진 거예요. 손익으로 치면 예전에는 밭 하나가 병사와 노동자와 신전 창고를 동시에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같은 밭을 갈아도 창고를 채우기는커녕 배급표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 무서운 차이는 작물에서 나타났습니다. 밀은 소금에 약합니다. 보리는 그나마 버팁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점점 밀을 포기하고 보리로 갈아탔습니다. 풍요로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후퇴였죠. 만약 예전의 곡물 장부에서 밀과 보리가 함께 보였다면 후기로 갈수록 보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 식탁의 다양성이 줄고 세금의 질도 낮아지고 국가가 굴릴 수 있는 여유분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세금 문제가 폭발합니다. 왕조는 그대로입니다. 관료도 그대로고 신전도 그대로고 성벽을 지킬 병사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밭의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 예전에는 100단위의 곡물을 거두고 30단위를 세금으로 냈다면 70단위가 생활과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60단위로 줄었는데 세금이 여전히 30단위라면요. 남는 건 30단위뿐입니다. 체감세율은 30%가 아니라 50%가 됩니다. 왕은 세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이 폭등한 것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운하를 파는 노동자에게 배급을 줘야 합니다. 병사에게도 보리를 줘야 합니다. 성벽을 고치는 대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고로 들어오는 곡물이 100에서 60으로 줄면 선택지는 세 가지뿐입니다. 배급을 줄이거나 더 강하게 징수하거나 주변 도시를 약탈해서 메우는 것. 어느 쪽이든 사회는 더 거칠어집니다. 내부 불만은 쌓이고 지방 총독은 중앙의 명령을 덜 듣고 국경의 용병과 유목 세력은 더 위험해집니다. 바로 이때 엘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엘람의 침공은 번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 기다린 칼날이었습니다. 우르가 가장 화려하던 순간 그 밑에서는 이미 소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는 하늘을 향해 높아졌지만 밭은 아래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상상해 보세요.
오르의 마지막 왕 이비시는 성벽 위에서 적군의 불빛을 봤을 겁니다. 그는 엘람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한 도시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성문 밖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적은 발밑에 있었습니다. 하얗게 마른 땅, 줄어든 수확, 비어가는 창고, 더 무거워지는 세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왕조의 장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의 멸망은 단순한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이 자기 성공 방식에 갇혀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운하가 풍요를 만들었고 그 풍요가 도시를 키웠고 도시는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곡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이 소금을 남겼습니다. 생명을 준 기술이 시간이 지나 문명의 목을 조른 겁니다. 엘람은 우르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르를 먼저 비워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마지막 왕국 우르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오기 전에 이미 계산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밭 하나의 수확, 창고 하나의 잔고, 세금 한 단위의 압박. 그 작은 숫자들이 쌓여서 결국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 중 하나를 조용히 무너뜨린 겁니다. 마무리. 우르의 멸망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상하게 현재와 닮아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복잡한 행정, 식량을 밀어내는 기후변화, 땅을 지탱하던 물길의 피로, 그리고 바깥에서 밀려오는 전쟁의 압력까지. 엘람의 침공은 마지막 한 방이었을지 몰라도 우르는 이미 소금에 잠긴 밭 위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그 균열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 있었거든요. 댓글로 우르의 멸망은 외부 침공이 결정타였는지 아니면 내부의 환경 붕괴가 진짜 원인이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역사 속 미스터리를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보이 페달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참고 자료와 연표는 설명란 링크 확인으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우리는 사라진 청동기 시대의 국제 질서와 갑자기 침묵한 왕들의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